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논제들이 나왔을 때 너 혐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뚫어내지 못하면은요, 갈라치기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 논제를 앞으로 더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인신공격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그냥 쳐맞아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요즘 근데 왠지 혐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약간 이제 지겨워지지 않으세요? 예, 제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혐오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다 보면은 그 용어도, 왜냐, 예전에 종북이란 단어가 그랬어요. 사실 종북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입니까? 반역자죠, 종북이라 그러면은. 예. 근데 그 단어를 그냥 조금만 틀린 얘기하면 너 종북이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예. 너 종북이지라고 하면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 근데 종북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막 진보 쪽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종북이다. 내가 자랑스러운 종북이다. 이 정도 막 희화화될 정도까지 이르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어의 오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의 오용이라는 것들도 여러분같이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은 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몰이는 저는 반지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혐오, 너 혐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종북이야, 너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사이즈가 바뀐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혐오 표현을 연구해 오신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준석은 혐오 표현 개념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회피 방법을 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혐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평가하시기로는 건국일의 혐오 선동에 능숙한 정치인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이라면은 한 기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음주를 했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준석은 혐오여야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죠. 이준석은 혐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은 건국일의 혐오 선동에 가장 능수능란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냐? 이거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조롱의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아카데미아에서. 근데 이런 억지 논리가 계속 통용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흔치 않다. 문제는 그래서 혐오 표현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뭐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희한한 논리 나옵니다. 이준석은 혐오를 하지 않지만은 이준석 기사에 보면은 혐오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준석은 혐오 선동가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달려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싸워 넘겨야 되는 것이, 이래야 이걸 다 넘겨야지만이 우리가 실제 문제의 본질을 토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예를 들어 전자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혐오자 이런 거 빼고 나면요 굉장히 논의에 봄직한 주제예요. 예. 왜냐? 노동자의 파업권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노동을 하고 이렇게 보면 노동자의 파업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권한이에요. 그럼 그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되느냐 같은 거는 충분히 다뤄봐야 될 만한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장애인의 이런 어떤 시위라는 것, 그럼 소수자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수자의 행위는 항상 정당한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한 학기 수업을 해도 괜찮을 만한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논의가 다 차단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혐오로 지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 단체들 간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을 놓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엔 논쟁과 토론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차단하는 것이 싸닫기, 혐오몰이, 갈라치기 몰이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총리께서 개혁을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은 평생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잘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사 검사는 결국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을 찾아내서 나쁜 사람으로 규정 짓는 거잖아요. 기소, 그게 너 나쁜 사람 낙인 찍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꼭 악인을 찾으세요. 대한민국의 문제들 중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을 박멸하면은 그 문제가 풀릴 것이야 라고 하는 접근법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얘기하시면서 우리 기억나지만 뭐 연금개혁,
그 다음에 뭐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거 다 얘기하셨지만은 항상 수단이 항상 그런 거예요. 연금개혁이라는 게 뭐냐, 노동개혁이 뭐냐, 노동개혁이 뭐냐, 노조 때려잡는 거. 교육개혁이 뭐냐 그러면 사교육 업체 때려잡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개혁이라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누락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교육개혁 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현우진을 비롯한 여러 강사를 때려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사교육 강사들 문제 냈을 때 아마 대통령은 사교육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대전제가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얘네는 돈으로 조져야 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면은. 왜냐 옛날에 사교육 강사들 뭐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있겠죠. 그때 현금으로 막 이렇게 사교육 해주고 이랬을 시절에는. 잘 생각해보면 인간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은요. 현금을 수납할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 강사인데 어떻게 현금을 수납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를 조지고 다녀야 되는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대기업 총수를 조져야 되는 비속어도 아니에요. 조지단 표준어예요. 대기업 총수를 조져야 되는 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인간 강사들을 조지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로 다 결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리고 보면은 저는 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타겟을 잘못 잡는 사람도 있지만 해법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참 정말 유명한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 죄송하긴 한데 김포공항을 없애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은 앞으로 수직이 착륙할 거니까 그 여객기가 사실 여객기가 수직이 착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드론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정치권에서 근거로 사용돼가지고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돼요.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적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맞닥뜨렸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예시로 이제부터 조금씩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개인 택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개인 택시를 여러분이 타시면은 개인자 붙어 있는 게 개인 택시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번호판 개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번호판 개수를 통제하고 있고 개인이 권리금처럼 번호판을 영업권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만 원 정도 사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한 2억 이상씩 합니다. 번호판 가격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번호판 가격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자, 얼마 전에 한 5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 카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되려고 했을 때 택시기사가 60대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카카오 카풀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택시기사들을 욕하는 거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 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생각나시죠, 보면은. 왜 택시기사는 급하게 운전을 할까? 왜 택시는 항상 냄새가 날까? 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죠. 왜 승차급을 할까? 근데 이런 거는요, 택시기사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 택시 2달 동안 몰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기인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텐데 예전에 택시를 대체하겠다 나온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타보신 분 있어요? 예.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있어요. 벌써 한 5년 되다 보니까.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 타다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 혁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택시보다 깨끗하고 택시보다 친절하고 더 편해.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논리로 쓰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택시보다 편하고 좋고 근데 택시랑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택시보다는 2배 이상 비쌌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택시는 왜 공급화가 안 될까?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택시가 비싸다고 하면서 4,600원인가요 요즘? 4,800원 이렇게 내고 타지만은 기본 요금만.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있어서 타다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타본 적이 없어요. 타다는 실제로 2배 정도 비쌌거든요. AI가 요금을 정한다? 탄력 요금제라는 게 그냥 택시 요금을 따따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택시요금을 2배로 늘리잖아요. 그럼 택시기사와 양질의 택시기사와 좋은 택시의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그럼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택시기사 욕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택시기사가 만약에 법인 택시기사라면 기대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맞춰볼까요, 한번? 자, 한 500 될 것 같다. 400, 300, 200, 200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월 26, 한 달에 26일이라고요. 12시간씩 일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6일을 12시간씩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200 벌 수 있는 사람들. 요즘 한 250 정도까지 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만 올까요? 그러면은 그 저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까 택시 한 대 운영하는데 번호판 값이 1억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다는 왜 쌌을까요? 왜냐? 렌터카로 편법 운영을 했기 때문에 1억 투자하지 않고 그냥 돌린 거였어요. 초기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되었지만 사실은 업권을 침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같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도 사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아마 평생 택시기사 욕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문제 풀어가는 데 중요한 거고요. 지금 택시기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해가 400, 500 버는데 무인 택시가 만약에 돌게 되고 그 업권에 인정해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택시가 돌아다녀요. 그럼 얘는 소득이 거의 한 1년에 한 1억씩 벌 겁니다. 택시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1억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얼마일까요? 서울 기준으로 한 3, 40억 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 택시 면허 가격이 3, 40억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됐는데도 만약에 개인 택시 업권을 인정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택시를 할 수 있게 하면은 3, 40억어치의 가치가 있는 면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카풀로 없애겠다고요? 그러니까 분신하죠.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다들 묻어주죠. 왜냐,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택시기사 생각해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3, 40억 되는 건데, 뺏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럼 경렬 저항해야죠. 의정 갈등?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무수한 직역의 현재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정치권이 안 건드리죠. 왜냐, 답이 없으니까. 네, 골반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신하시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드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혹시 22사단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예. 네. 저기가 엄청난 곳인데 강원도 동해안 가보면은 거기에 설책 쳐 있고 이런 데인데 해안선이랑 그 부대 그 휴전선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km 가까운 곳을 방어해야 되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방어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기 22사단장 가면은 잘리는 게 일이에요. 노크하고 기술하지 않나, 그냥 넘어서 기술하지 않나, 북한군 뛰어들고 난리 나요. 자, 100km에 달하는 경계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맨날 욕하죠. 예. 그 뉴스 보면은, 자극적으로 뉴스 보도되면은,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어떻게 만 명이 100km를 지켜요? 예. 그게 불가능하죠, 그거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한 천안까지 구간을 만 명이 지킨다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시켜놓고 지금 욕하는 게 대한민국 일상이 된 거예요. 봤을 때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체제 중에서 우리가 한번 재설계한다고 생각했을 때 고민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치과를 갈 때 보면은 되게 희한한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케일링이 거의 공짜인 거 아시죠? 근데 스케일링을 따지고 보면 치석제거는 굉장히 고급 서비스인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거의 공짜에 갖게 해놨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의료보험 때문에 왜 이렇게 할까요? 보편적 복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선제적 보험 치료를 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삶에서 자각하기 전까지 내가 실제로 아픔을 느끼기 전까지 치과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 스케일링의 싼 맛에 끌려가지고 내가 만약 가가지고 치과에서 앞에서 입을 벌린다.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치과에서가 딱 봤더니만 너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긁어내기만 해도 치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각해가지고 만약에 가가지고 보험치료를 받으면은 떼우고 씌우고 별거 다 하면 몇십만 원씩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 스케일링의 장점은 뭐냐면요. 가가지고 입 벌리고 치과 의사에게 주기적으로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꽤 대한민국 치과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잘해보면요. 돈을 오히려 쓰면서 또는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전체 복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늘리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나간다 이전에 생각해볼 관점도 있어요. 자, 일례로 우리가 항상 어른들 폐지 죽는 노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노동력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생산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지 수집을 해가지고 킬로그램 단위로 돈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그럼 대한민국 전체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 플러스인 행동일까 마이너스인 행동일까요? 뭐냐? 폐지를 통해가지고 한 달에 뭐 3, 40만 원 버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 500만 원 버신다고 했을 때 혹시나 이분이 리역하게 해서 끌고 다니시다가 의료보험으로 이것보다 더 지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솔직히 하루에 몇백 킬로그램씩 끌고 다니시면은 저 같아도 관절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노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보험 재정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지라는 것도요.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든 거죠. 자, 축소사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축소사회. 예. 21대 국회의원 하셨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님이 이걸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저는 거의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팽창기에 숙소기로 들어왔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약 2.8세, 2.9세, 2.8세, 3세 정도 차이 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때문에.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 연령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2.8세, 2.9세, 2.8세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재혼 연령은 왜 더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통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년생 남성들. 자, 보세요. 2000년생 남성이 33만 2천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생 여성이 22만 7천명 태어났습니다. 33만 대 22만이에요. 네. 위에 2003년생은 또 23만 대 33만이에요. 무려 3대 2의 성비입니다. 초혼연령 기준으로. 그날은 2000년생 남성의 3분의 1은 결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11만 명은 초혼연령 대비로 봤을 때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이 없습니다. 네.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2000년생 남성과 2003년생 4년생 여성은 3대2의 비율로 모든 곳에 맞닥뜨릴 겁니다. 결혼시장, 취업시장 등등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 결혼 불가이신 2000년생 남성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국제결혼.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은 그럼 국제결혼하면 우리가 보통 접근하는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만약에 우리가 11만 명 정도 된 여성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솔직히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남성 입장에서 무슨 대재앙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겠죠. 한국 남성이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 것도. 예. 2000년생이 벌써 25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예. 이제 한 3년, 4년 뒤면 이게 결혼시장에서 펑펑 터질 텐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저 말고? 없죠. 왜냐하면 4, 5년 뒤에 은퇴할 정치인들은 무시하고 하는 게 답이니까. 저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도 정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는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1만 명이 1년에 결혼 못하는 사회가 있다? 네, 폭동이 나도 할 말 없는 사회입니다. 그거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답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또 이상하잖아요. 취업 시장에서 3대2의 비율을 만나게 되는데 3대2의 비율로 2000년생과 2003년생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은 시기에 졸업할 테니까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여성계는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녀동수입니다. 네. 남녀동수. 성비는 현실의 3대인데 1대1로 뽑으면은 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은 얘기하면은 역시나는 여성 혐오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냐?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군가는 오히려 대학 졸업하는 사람 수 비율로 뭐 성비를 맞춘다는 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가면은 계속 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3대2면 엄청난 성비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이 3대2라는 것이 전국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남성 여성이 2대1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요. 지방에서는 남성 결혼 불가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PC주의가 대한민국에 퍼진 다음부터 PC주의라는 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정말 저는 이거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용어 하나에서 지적 우월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대신에 장애우를 쓰자 뭐 이런 거. 근데 장애인들은 우리 반발했잖아요. 내가 왜 이 친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보통 우리가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는 또 하버드도 이상한 풍조가 불어가지고 모든 행사 가면은 레이디스 앤 젠틀맨 and our BGRT friends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광기였어요. 그때 좀 약간 이상한 때가 있었는데 다 사이클이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미국보다 10년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퍼지고 있는데 자 장애인이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이 뭐냐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뭐라 부르냐 그러는데 비장애인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일반인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상인이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게 굉장히 세 가지가 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굳이 이걸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장애인분들한테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 아는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선호하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데 일반적인 장애인은 장애인과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왜냐? 일반인이라는 표현에 대비된 장애인이라는 거에서 자기들은 차별적인 대우라는 느낌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냥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서가 생각해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초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과 특수는 그렇게 모멸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앞서가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철학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상인의 반대말은 비정상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장애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들 하나하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욕하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전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논쟁의 주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참 비생산적인 이런 정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중이 이렇게 확 끌어올릴 때 거기 이름 따가지고 다 입법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법들이 뭐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은 위헌 판정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이름을 달았던 법 중에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민식이법의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 사실 모든 스쿨존에 30km 이하로 이제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정작 민식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의 속도는 30km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약간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저 같은 공돌이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공돌이한테는 민식이법보다 중요한 거는 차량의 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제 해법이에요. 예, 저는 공돌이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결국 이슈만 쫓아가다가 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정치하다 보면 진짜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다 보면요.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은 시원하게 감세 정책 추진하고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감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을 배우시면은 맨큐의 경제학이 나오긴 합니다. 래퍼 곡선이라고. 예. 이상적인 곡선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경제 정책으로 삼고 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2018년, 19년에 이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제가 홍콩에 지금 찾아갑니다. 근데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광동어로 번역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아니 저 5.18 정신을 본받자고 하면서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 여당에게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약간 끼인 세대인데요. 적어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일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차이가 나요. 예. 우리는 교과서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는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교과서에서는 경제적인 실리에 따라 살아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 그 시기엔 또 보수 세력을 또 그렇게 깔려 그러면 민주화를 굉장히 띄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그들이 또 집권하니까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 이건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대한민국도 이제 가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진국적 지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특혜성 경제적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환경 규제나 아니면은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보수는 계속 예외 판정, 열애 판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탄소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보면은 뭐 고려 시대 보면은 밖으로는 왕을 자처하고 안으로는 황제국을 자처한다 뭐 이런 것처럼 예. 밖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자처하고 안으로는 무슨 선진국을 자처한다 뭐 이런 자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환경 규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기여나 이런 것들은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오히려 무역장벽을 치기 위해 가지고 쫓아오는 개도국과 무역장벽을 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근시안적인 자세로 이제 이런 걸 접근하는 거겠죠. 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세대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후보 시절에는 당사에다 우크라이나 국기 쏘시고 이렇게 또 하시면서 또 많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또 발을 빼고 계시죠. 이런 것들. 대한민국 외교도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관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우크라이나 왜 가냐고 해놓고는 여당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 가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이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정작 대통령께서는 또 우크라이나 가셨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참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까 축소사회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축소사회에 대한 한마디만 더 못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축소사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축소사회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지금까지
경제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라. 빚을 내가 돈을 많이 풀어라. 그래서 경기를 살린다 이거였어요. 축소사회가 무서운 이유 뭐냐면요. 이거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자율이 되게 작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원을 빌려요. 그럼 이자율이 110이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인구가 110만큼 늘어나게 되면 나는 이자를 안 내고도 사실상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갚을 사람이 많아지니까. 보세요. 이자율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을 빌렸는데 나중에 인구가 50으로 줄어요. 그러면 거의 200% 가까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경제 불황이 닥쳐도 우리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빌리면 엄청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들이닥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인구 문제 속에서 한번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은 한없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지금. 빚낼 수 없는 구조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차기 대통령을 노리시는 야당 대표께서는 너희에게 25만 원을 하사하겠다. 네. 그거 나중에 갚으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 5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너희에게 25만 원 하사하겠다. 나는 하겠다는데 쟤네는 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 쟤네 나쁜 사람.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년 정도 정치하시다 가겠죠. 저는 그런데 저나 개혁신당의 80년대생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뒤에 그 폭탄을 맞겠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입하셔야 되고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투표하고 그리고 공약을 세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왜냐? 저는 20년 뒤에 정치 그만둘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30년, 40년 뒤에도 아마 그 폭탄을 또 하나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25만 원은 나중에 여러분한테는 저한테는 50만 원의 부담, 여러분한테는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찌나 예. 당장 그 발이 얼어붙은 분들에게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게 효과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참 정치하는 사람이 풀어나가기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는 개혁신당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 떨어지더라도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요. 타노스의 고민, 예.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이런 것들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축소사회로 가고 있고 자원은 부족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장실 논쟁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젠더 이슈에서 가장 팍 터졌던 게 뭐냐면 강남역에서 어떤 여성이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무차별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은 강남역에 있는 수노래방에서 그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계가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제시했던 해법이 뭐냐면은 남녀 화장실을 전부 다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해달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그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자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계 진보계 주장이어가지고 정치권에 많이 투영됐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그냥 미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화장실을 분리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막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진보 진영에서 또 젠더나 이런 이슈들, 소수자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성소수자는 어떤 화장실에 가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ан케이트 조사를. 자,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 얘기할 텐데 그냥 손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되신 분은 어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면 남성인데 본인은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았지만은 여성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성기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는 성기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는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냐에 따라 가지고 생긴다라 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약간 접근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냐에 따라 가지고 성범죄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성기의 모양으로 판별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그럼 이 논쟁 같은 게 이제 보면 계속 하다 보면요. 양성애자는 어디 가야 될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 가지 말까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보 계열에서 많이 나왔던 일부 진보계 나왔던 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유니섹스 화장실이라는 거를.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유니섹스 화장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유니섹스 화장실 많이 가시잖아요. 네. 평소에 많이 집에 혹시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 따로 두고 계신가요? 아버지 화장실, 어머니 화장실? 가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논쟁 같은 것들이 사실 꽤 의미 있는 논쟁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맞고 틀린 답이 없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논쟁들 같은 것들도 한번 사회에서 한번 해보는 게 재밌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성경판에 싫다고 또 누가 기고를 해요. 네. 그래서 또 조금은 다 납득이 갑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논쟁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회에 되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했죠. 네. 그래서 예. 선악으로 모든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드린 게 뭐냐면요. 자, 몰카. 예전에 화장실 몰카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유포되면서 본인이 씻기 어려울 정도의 진짜 그런 삶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불법 몰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불법 몰카를 근절할 수 있을까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우선 박원순 시장님은 우선 본인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나중엔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요. 몰카를 찾아야 되니까 여성 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 화장실을 저는 모자 쓴 아주머니를 투입해가지고 저 적외선 같은 거 나오는 걸 이렇게 비춰보면서 여기 화장실에 몰카가 없군 이러면서 탐지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느라 6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몰카가 몇 개 찾았을까요? 0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67억을 들어가지고 다 수색해가지고 몰카를 찾는데 없어요. 0개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어디선가 몰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착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저걸 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여성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정치의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거 반대했거든요. 역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혐오로 찍혔죠. 반대하니까. 저는 말이 안 돼서 반대한 건데 이준석은 여성혐오자로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네, 반박하는 게. 저는 애초에 저렇게 해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공돌이라 가지고 해법이 항상 이쪽으로 가요. 차라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판매할 때 등록제를 해버리자. 네, 등록제 해가지고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그럼 이게 흰색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약간 채도와 명도가 다른 흰색을 몇 개 섞어가지고 QR코드 같은 걸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 장치로 찍어가지고 만든 영상들은 전부 다 어딘가 안 보이는 QR코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이 유포되면 어떤 놈이 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유포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처벌이 쉽겠죠. 그러면 애초에 찍는 것 자체가 위축되겠죠. 뭐 다 근절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돌이가 생각하는 그래도 말이 되는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뭐 적외선 뭐 봉 들고 다니면서 찾는 거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화의장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걸 반대하면 혐오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사실은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는 뭐 미국, 중국에서는 할 말 없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는 거겠죠. 사실 지금 보면은 연인 간의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나 아이폰에 대해서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촬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아주 범죄 의도를 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할 정도의 그런 미친 사람 아니고는 우선 많이 근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다 했을 때 내용물을 다 보지 않더라도 어떤 QR코드만 읽어내고도 다 삭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쉽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법들이 오히려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복잡한 논쟁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담하게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근절에만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무슨 사진을 올릴 때 다 검열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검열 서버에 올라가가지고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고 만약 불법 촬영물이면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복숭아를 올렸는데 찾아냈어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미지를 검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이나 전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근데 그게 범죄 근절의 의미 있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나체 사진 보내는 건 검열돼야 된다. 검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불법 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연인끼리 나체 사진을 전송할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큰 권리처럼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사진을 검열당하는 거예요. 네. 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합리적 논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어떤 법을 입법할 때 보면은 사람 이름 갖다 붙이면서 범죄를 갖다 드려가지고 입법을 밀어붙이죠. 네. 무슨 법 해가지고 이거에 반대하면은 너는 인간 말종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게 엄청난 자유와 권리의 제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검열을 받는 사회를 지금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네. 중국 가면 이렇게 뭐 지하철만 타도 CCTV 찍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우리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다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래야 될지도 모르지만 실효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권리만 제약하고 있는 것들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미지를 검열하는 바람에 이제 불법 촬영물은 텔레그램에서 유통됩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서 카카오톡과 라인에서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적 문화가 되지 않았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제를 즐기고 이런 논제가 나왔을 때 누가 혐오나 갈라치기 같은 소리로 간편하게 이 논쟁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건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 대한민국 동탄의 유권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저를 여성 혐오자라고 몰아도 동탄 맘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멋진 여성들입니다. 동탄 맘들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준석이 구조적으로 막 상정 못할 정도의 여성 혐오자인데 동탄 맘이 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떠도는 허상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정치에 소비하고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런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권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논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코 그런 나가빠진 싸잡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그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빨갱이, 혐오주의자, 아니면 뭐 갈라치기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정당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개혁이 무산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개혁 자체가 이제 구조개혁이 있고 모수개혁이 있는데 이제 모수개혁에만 치중하다 한 나머지 구조개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저는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당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그 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기본소득 이런 거 갖고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치격대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기본정책 그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소득이에요. 이게 전 서강대학교 경제교육과 교수이신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알바고 나온 거거든요.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당의 정책이 뭔지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기초연금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된 기본소득 시도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로 복지체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조금씩 소멸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간극을 뭐로 메꾸느냐. 지금 어떻게든 우리는 적립식 국민연금을 살려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모수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 부가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부가식이라는 건 결국 그 시기에 조세로 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세대에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직 개혁선의 당론은 아닌데 제 생각이고요. 그 변화를 논의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지금 아무리 모수개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요. 지금 출산율 추계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모수개혁 그 개수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예, 큰 소리로. 혹시 도서정과제가 예. 문제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도서정과제의 논란, 전 당연히 도서정과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의 그 총격차 책을 그냥 한번 중고로 다시 일본어를 샀는데 알라인 중고서적에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새 책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편법적으로 저는 이미 많이 도서정과제가 혁파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물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씩만. 예. 그럼 가장 최근에 현재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라인 사태도 그렇고 라인 사태로 이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조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경쟁자는 총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그거를 넘어서 이제 2016년의 결과가 오마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탄핵, 그 이준석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조기 대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에 관련돼서 언급 그 이준석 당선인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탄핵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그냥 깎아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냐?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제가 지금 해온 겁니다. 그걸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라고 했지만은 요즘 외부 총질이니까 더 재밌어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내무반에 수류탄을 까놓고 계시니까 어쩌면은 이게 참 난감하긴 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우선 두 가지 하셔야 된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임명은 야당 추천으로 하셔야 된다. 그 인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잘못하는 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인데요. 원래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감사원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의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요. 야당이 감사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약간 생명 연장약을 주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더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안 그렇다면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뚫뚫뚫 밀려가지고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하면 안 됐더라고요. 예, 거꾸로 얘기하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그 출산율 문제 관련해서 이제 축소사회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님 개인이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혹시 이 문제의 임팩트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방안은 없더라도 혹시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1. 근데 둘째로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높여있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동탄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놀랐던 게 확실히 지위다. 예. 그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하니까 다자녀 특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셋 애를 낳은 가족에게 그 분양 우선권을 주니까 되게 많이 그리고 되게 빨리 낳습니다. 예, 20대 셋 다 낳아버려요 벌써. 예,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현금 기여성 정책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공을 확실히 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비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첫 자녀 혜택을 줄여서 두 자녀, 셋 자녀 혜택에 더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첫 자녀 낳으신 분들이 들으면 좀 섭한 중일 수 있겠지만요. 정책 효용면에서 보면은 보통 결혼하면 하나까지는 낳을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결혼하는 측면도 있긴 하고 요즘은 결혼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둘째, 셋째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낳은 분들이 둘째 낳을 확률이 높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혼 안 한 분들이 첫째 낳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투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정책의 방향을 시ft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건 제가 절대 권력자가 되면 아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숫자가 늘지 않는다면인데 저는 아까 제가 타노스의 고민을 약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산을 높이기 위한 어쨌든 생산해야지 소비하는 거잖아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건 중에 인구가 개입할 여지가 이제 있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생산이 느는 게 당연하죠. 땅이 놀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소출이 더 나는 게 맞는 거겠죠. 옛날에는. 공장을 돌릴 때 라인 하나 돌릴 거 두 개 돌리면 더 많이 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AI가 대체하고 하드웨어적인 건 로봇이 대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을 아무리 늘려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생산량은 그냥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고정되고 평탄화되고 몇 명이 나눠 먹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출산을 놀려야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n분의 1을 줄여라로 갈 수도 있겠죠. 더 적은 사람이 나눠 먹자. 그게 타노스의 고민인 거죠. 우주의 어떤 세계의 생산량은 일정해지고 자원은 일정해졌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럼 반띵하자. 그게 타노스의 고민이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서강대 학위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예. 40만 명이 가던 시절에 서강대 학위의 가치와 20만 명이 대학 가는 시기에 서강대 학위의 가치는 반토막 날지도 몰라요. 예. 현실적인 고민이죠. 20만 명이 대학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과 맞먹는 숫자로 이제 줄게 된다 그러면은 인서울의 가치는 바닥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서강대 입결이 뭐 3등급이 된다, 4등급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총장님이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겠지만은 학교 정원을 반으로 줄이자 이러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예. 냉정한 얘기예요.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메일 보냈던 학생인데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우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냈었는데 유일하게 답변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예. 정책 제안 2가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농어촌 출신인데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이 원서조차 넣어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이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들의 어떤 합격 자소서를 좀 일부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책 공모전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정책 공모전에서 학생들, 그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당직자들이 후보들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선출을 해서 이제 저희 그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7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투표를 하면 참여가 조금 늘어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어떤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책 공모전이라는 걸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일반 국민이 판단하게 되면 피상적으로 판단해요. 그 아까 박원순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몰카 탐지한다 그러면은 따봉 이렇게 하고 그냥 통과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쟁의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공격해 본다든지 이런 좀 장치를 마련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소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앞에 가면 하버드 에세이 팔아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엄청난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화가 된 상황 속에서 개인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자소서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미국의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2002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냐.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은. 예. 근데 저는 좀 특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동탄에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탄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는 그저께 제가 동탄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중학생들한테. 동탄 지역의 버스 노선이 지금 굉장히 엉망입니다. 근데 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정치인들한테 맡기면은 어제 회사에다 욕을 줘가지고 3억 주고 욕을 맡겨가지고 결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탄은 10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는 100개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요즘 제가 동탄에서 만나면 선동하는 게 뭐냐면요. 나랑 같이 그거 해보자. 예, 다 같이 우리 QR코드 하나 주고 이렇게 그 입력 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돈 안 주고 사람 부리려고 이렇게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시도일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탄 지역에 사실 그런 고급 데이터가 있으면요. 버스 노선 같은 설계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서울역으로 출퇴근하고 몇 명이 수원으로 출퇴근하고 뭘 타고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패턴은 어떻고 이런 거 알 수 있으면요. 거의 모델링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는 아무리 요격업체를 갖다 놔도 그냥 그 비효율적인 연구만 합니다. 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누가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렵다 뿐인데 저는 좀 대한민국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짧게 할게요. 그럼 저기 여기서 쭉 할게요. 짧게 까만. 대표님께 미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강연 내용이 전부 다 현 정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 아젠다를 사실 저는 자유보수와 그 다음에 합리성을 이제 표방하는 개혁신당을 좀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 때는 국민의힘을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 표가 과연 사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앞으로 있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님이 당선됨으로써 희망이 있구나. 다른 데서도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이러한 아젠다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개혁신당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하는
답들이 다 정답이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한 번쯤 곱씹어봤을 만한 주제들을 한번 던지고 싶어 해요. 저는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뭐 2000년생 남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터질 텐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전 조급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5년 뒤에 폭동 날 것 같아요. 11만 명이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 10개 사단입니다. 10개 사단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해요.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매년 10개 사단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걸 좀 풀어놓고 얘기하는 게 우리 장점이 됐으면 좋겠다.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제일 화내는 사람, 윤핵관 이런 사람들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첫째 못 알아먹고 이런 거를. 둘째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고. 예. 술이나 pom프적으로 그러고 이런 거 진짜 싫은 거거든요. 저는 근데 좀 그런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개혁신당을 하는 겁니다. 왜냐? 국민의힘에서 제가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까만옷 여자분. 예. 최근에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의사들 파업 문제가 되게 컸잖아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의사들한테 국민의 생명 가지고 볼모로 잡고 이렇게 파업하지 말아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한테도 뭔가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방법 외에 다른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 미용 성형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가라는 걸 통해 가격 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의료에 좀 더 자율성이 부과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명의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의사의 서비스 가격이 같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겠죠. 예를 들어 애를 진짜 잘 낳는 산부인과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있으면은 분명히 많은 돈을 들이고 거기 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애 하나 출산하는 것을 산부인과에 도움 주면은 50만 원 이렇게 일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가격은 동일. 잘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번에 별점 5개 줬다 해서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뭔가 그런 어떤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얘기해 싶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이라는 거 한다 그랬으면 개혁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우선 가설이 성립해야 돼요. 자, 이번에 그럼 의료 개혁 이제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왜 시작했는지를. 시작했던 이유는 지방의 기피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나쁜 놈하고 착한 놈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방의 기피과를 의료 인력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내놓은 해법이 자 우선 목표는 인정해요. 그런데 목표에 대한 방법이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거의 낙수론이에요. 예.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놓으면 1년에 서울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가지고 산부인과를 할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럼 사실 우선 수요자인 경상남도 산청군에 애를 낳는 사람들은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낙오하는 의사가 할 게 없어가지고 산청에 와서 산부인과 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이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정부의 논리예요. 예.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 늘려놓으면은 언덕은 실패해가지고 산청 가서 산부인과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느니 왜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따지지 않고 결국에는 의존하는 논리 하나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돈 많이 버니까 국민들이 같이 욕해주겠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의료개혁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고요. 국민 입장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산청군의 산부인과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하나죠. 산청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애가 100명밖에 안 태어나면요. 100명 낳는 거 도와주고도 의사가 기대하는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산청군에 산부인과가 생기는 겁니다. 소아과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4등급 과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서울에서 애 낳으면은 50만 원을 의료보험에 지급해준다. 그럼 산청에서 누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 걸 도와준다? 그럼 2, 300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거의 유일한 산청에 산부인과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지 안 그러면 왜 가냐고요 의사가. 네. 낙오해서?
서울에 실패해가지고 산청과 산부인과가 로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걸 지금 국가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변호사도 처음에 그 논리 아니었습니까?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뭐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해서 황창 늘려놓으면은 뭐 촌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쳤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고는 정책 짰을 때는 결국에는 갈등만 양산되는 거죠. 예. 또 혹시 좀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저. 네. 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해야라고 하셨는데요. 바라보신 것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신 걸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역사 문제가 잦아들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저만 해도 제가 85년생인데요. 4.19 그러면 교과서 속 얘기예요. 5.18 그래도 저는 그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과서 속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 같은 5.18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시거든요. 지금 60년대생, 50년생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잦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위안부 문제, 이제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철희 의원이랑 그때 썰전을 하고 있었는데, 썰전에 나가서 제가 얘기할 때, 아니, 이거, 그래, 박근혜 정부 협상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 뭐 더 나은 협상할 수 있다 하는 건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더 나은 협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진짜 무슨 뭐 일본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는 걸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는데 사실 그게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협상안 자체가 불만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무효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더 나은 협상을 공언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단 하나의 협상도 하지 않았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게 무책임한 거죠. 예. 1을 바랬는데 0.7이나 0.5 정도의 협상은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집권하면 더 나은 협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0으로 다시 파기한 다음에 협상 다시 안 했어요. 이거는 할머니들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할머니들이 벌써 16분 이상 돌아가셨어요, 협상 이후에. 과거에 위안부는 네덜란드에도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옛날 인도네시아를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일본군이 침공했을 때 네덜란드 여성들도 위안부로 이제 이렇게 수탈하고 이래가지고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뤄지다가 그 네덜란드 위안부 여성들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싹 사라졌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할머니들 다, 저 이용수 할머니도 가끔 뵙고 이렇게 하지만 다 돌아가시면은 아무래도 잦아들 수밖에 없죠. 증언해 주실 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돌아가실 때 이분들은 협상이 파기된 상태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사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홀로그램 할머니를 만들겠어 이랬어요. 진짜 찾아보면 나와요. 홀로그램 할머니라고. 저는 이런 모욕도 모욕이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맞는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협상 파기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저는 조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정말 협상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그 협상을 해야 된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협상과 같은 협상이라도 다시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은 할머니들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없으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 협상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는 빨리 일본에게 다시 협상 테이블을 앉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째려봤죠.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랑 예. 아니 되게 눈이 많이 마주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별과 관련해서 예. 어쨌든 선생님께서 강선님 분께서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루실 때 당사자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면해야 될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혹시나 오해 있으실까봐 성별 쿼터제 관해서는 저 역시 신중하게 다뤄지고 직업 특성에 따라서 섬세하게 적용되고, 다시 말해서 일괄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단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성별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약자 출신인 당사자성을 갖춘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러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당사자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만은,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 아니면 안 되라고 나머지를 다 배제하는 상황은 더 일어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저는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장애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너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되라고 하는 걸 오히려 저는 많이 겪고 상식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어나면 안 되고, 거꾸로 당사자의 의견이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회나 이런 곳에서 300명의 대표자를 가지고 이제 국민 대표성을 가지는데, 당사자성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다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굳이 말하면은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은 성별하고 나이만 갖고 셀을 만들거든요.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셀을 만들어서 셀 가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치를 뽑아내는데, 그 셀이 그나마 해볼 만한 거기 때문이지 그 셀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는 300명의 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직역별 그 비례대표나 이런 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 셀을 다 대표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국회의원 한두 명씩을 당에서 뽑아가지고 장애인 문제를 대변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그렇게 발언권이나 당내 영향력이 크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몰아주는 겁니다. 가장 의정활동을 이제 소극적으로 하실 분들한테 네가 장애인 정책 담당자니까 장애인 정책은 너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오히려 위험하다 보고, 제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 청년 정치인 해, 이렇게 저한테 강요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너는 청년의 문제를 다뤄야 돼. 너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만, 너는 청년 등록금 문제만 다뤄야 돼. 그 셀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 청년 문제는 청년인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면죄부 받은 것처럼 신경도 안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애초에 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으면 청년이고 노인이고 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만든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착각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공무원 뽑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죄다 공무원 늘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사자성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당사자성을 너무 강화하면 오히려 문제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논쟁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가운데로 이제 흰색 옷. 예. 그 이준석 당선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지구온난화하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다시 그 친환경 에너지가 생각보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시 원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약간 친환경은 그대로 두되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늘린다는 생각인데,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 및 그 지구온난화 그 완화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입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통해서 R2 백인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무기라고 한다면은 보통 선진국의 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이 따라올 수 있는 규제나 아니면은 더 높은 표준을 통해 가지고 그 공업의 우위성을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원이나 아니면 그 현재 풍력 자원이나 아니면 태양광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원자력은 잘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가 있고 원자력 하면은 보통 누출 위험성 때문에 그 판도라 이런 영화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이 누적돼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전자는 전 약간 좀 기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진 설계라는 것들이 꽤 잘 돼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폐기물이 누적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이제 재처리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이 플루토늄 되고 그걸 또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핵연료로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고 상당 부분 얻어냈는데 우리는 핵무기 활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통해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무슨 뭐 영어로 연설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협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노래만 부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안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쪽에 숙색, 예. 이제 5명만 더 받고 사진 찍겠습니다. 최근 그 네이버의 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논란에 대해서 일본은 2019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그 자국 기업의 그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일본의 그러한 그 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할 뿐 별다른 구체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저변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후랑 합작 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최근에 라인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야후랑 결합한 이후에.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라인이라는 걸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많은 기회가 되는 이런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정부 측에 세게 이제 했을 때 결국에는 한일 관계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본인이 표현하기로 물 반잔 채워놓은 것이 또 엎질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 대통령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럴 때 저는 뭐라도 받아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는 만큼 상대국도 우리에게 호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외교의 원칙일 텐데 저는 그걸 벗어난 외교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연설을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당황했냐면요. 가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제발 한국전쟁 얘기하지 마라. 한국전쟁 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미국 렛츠고 투게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길었는데 그걸 하고 왔어요. 왜냐? 똑같은 거라도 저는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연설하라고 했으면요. 뭐 한국전쟁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희생해야 됐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했던 것들을 열거할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신 것은 굉장히 결단이었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파병하신 것도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의 판단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제4천정도 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있는 여러 노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뭐 군사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이런 미국의 안보이게 동참하는데 너희는 왜 전기차 배터리 문제나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국에게 호혜적 대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연설의 주가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게 미국에 있는 그
의원들 대상으로 한 연설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 들으라고 한 연설인지 뻔하잖아요. 그 뭐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셨고 고마운 내용이고 아는 내용인데 그걸 왜 거기 가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약간 그런 게 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기시다 총리도 사실 지지율이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로 이제 자존심 대결처럼 나오는데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외치 현장에 있어가지고는 국익을 위해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거는 지지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서 옳은 소리 하시면.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저 가운데 계신 분. 네.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개혁신당이 그 한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그 아젠다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홍콩 ELS만 봐도 그 법적 쟁점은 잠시 제쳐두고 그 ELS만 봤을 때 그 상품이 금지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를 바라보면 그것도 다른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ELS만 허용이 됐던 거고 다른 고위험 파생 상품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희 한국 금융시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적 규제나 금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아젠다나 밸류는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때는 레버리지를 어떤 때는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교들을 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간단히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라 될까요? 공매도가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네, 공매도 때문에 내가 돈을 잃고 있어라는 그런 착시 속에서 이제 많은 정책이 이제 항상 공매도 금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자본시장 자체를 퇴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만 나올 때마다 사실 기업 실적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도 주식으로 돈 잃기 쉽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어떤 산업 자체의 그런 어떤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밸류에이션의 원인으로 계속 그런 금융 기법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들 잡는 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상품이나 아니면은 기법들에 대해 가지고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4개 남았습니다. 저 뒤에 예. 과장 마이크. 예.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원래 20개 질문 받았나요? 네. 아까 강연에서 산업 아닌가요? 뭐 하세요. 그거 하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연에서 산업화는 더 이상 보수 정당의 주요 가치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제일 보수의 가치를 잘 이행하는지 한 분 뽑아주실 수 있으신지. 산업화가 보수의 가치였던 거는 이제 고도성장지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대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기에는 전부 다 경제발전이 아젠다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돼요. 예. 하다못해 소련마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계에 있어가지고 그럼 사람답게 살면서 민주화가 그 다음에 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럼 우리에게 등장한 화두가 무엇일까를 보자면은 저는 공정의 문제도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사회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이 이제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좀 아이디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제 버전의 아이디어들 많이 낸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논제를 던지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들 정치 평론은 즐기죠. 저도 평소에는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제가 정치 평론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점쟁이 물어도 아니고 윤석열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불투명합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항상 사회과학을 다룰 때 있어가지고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근데 저는 가설이 있는 정치인들을 좀 좋아합니다.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정치적으로는 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세웠던 복지의 모델 가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어쨌든 시도를 해봤고 그 중에 지속 가능한 것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중에 좋은 것도 남기면 되는 거고 안 좋은 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보수인 정치인 중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 예. 때 되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보수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 예. 이준석은 좌파고 이준석이 좌파라고 믿는 민주당 지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수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은 좌파고 민주당 프락치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보수의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 분은 없다. 오히려 음모론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평하고 있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예, 아까 저기 마이크 잡으시면 돼요. 네, 저 인터넷에 요즘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님이 그런 민감한 주제를 꺼냈을 때 혐오로 몰리신 것처럼 센 표현 같은 데 좀 꽂히게 만들고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이상부터처럼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그런 것에 선동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탑남들이 저를 만나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했다는 것 중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싸가지 없는 행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명패를 집어던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의 저를 제일 싫어하는 세대인 40대, 50대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20대 있을 때는 노무현을 찍은 이유였고 지금 들어가서 그때 유시민을 좋아했던 이유였고 지금 와서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뭔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개인이 제가 감내해가면서 한번 뚫어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대통령 하실 때 스타일이나 그런 스타일들이 비판받으신 점이 있지만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는 지나고 나니까 그런 대통령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평가라는 거는 결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정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예, 저 뒤에 책 들고 계신 분. 예. 그래서 거금을 투자하셨는데 제가. 동탄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탄 사세요? 전 동탄 살진 않는데. 예. 네, 화성을 지역구 이제 유권자들 중에 대부분 가장 많은 직장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직원인데요. 네. 현재 삼성전자에서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 화성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성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급이 0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많은 삼성전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노조 가입률이 막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사측에서 이제 사측도 처음 겪어보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치 상황이 생길 뻔했는데 제가 그때 입장낸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 중에서 파업권이라는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따위가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법인세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예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삼성전자가 법인세도 이번에 못 낼 정도로 업황이 악화된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앞으로도 노사관계 어떻게 될지는 저는 회사마다 고유의 문화가 좀 있거든요. 울산에 있는 회사들은 좀 문화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노조의 경험이 없다가 2018년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경영을 포기하겠다 선언하신 뒤로 이제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아마 삼성이 선도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리 잡는지 지켜보고 이제 판단해봐야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권리라고 있는 건 삼성전자 따위가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들어오십니다. 네. 그럼 저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특히나 정치판 같은 경우에서 지금 개혁신당은 의석수가 4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입니다. 재석입니까? 지그램 재석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대화의 장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구축해갈 가설이 존재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정치에서 미디어가 중요해진 상황부터는 저는 미디어에서 논리성을 갖춘 사람들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준석이 하는 말은 주목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적어도 합리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일관된 주장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유권자가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아주 보편적인 논제를 죽여버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악습들, 빨갱이몰이라든지 아니면 혐오몰이 이런 것들을 유권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맷집으로 버티고는 있겠지만은 저도 이 짓 하다가 안 바뀌네 그러면 저도 포기할 때가 있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그 전에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적인 토론 문화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회사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언론과 정치 환경 속에서는 아직까지 안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저에 앞서가지고 그거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한 불만 있으니까 검사들 불러가지고 그 다 서울대법대 나온 아저씨들 불러놓고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싸가지 없다.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천박하다. 이렇게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토론하자는데요. 지금은 약간 거기 퇴화했죠. 대통령이 자신감 있었으면 의사들 불러가지고 토론하자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은 어느 진영에서나 어느 시기에서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호응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중이 버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것처럼 결국 이것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다. 그리고 거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일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밀어주십시오. 그거는. 좋습니다. 와, 저 맨 끝에 하늘 쓰고 어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군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뭐 여성 징병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되게 재밌는 제안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그 전인범 장군님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 자문하시던 특전사령관 출신의 장군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헤어지셨는데 그때 자문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은 대한민국 이제 전방 경계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했어요. 전방 경계라는 게 결국 철책선 앞에서 이제 들고 지키는 것. 예, 그 맨날 자료화면으로 나오는 눈 덮인 산을 이렇게 총 들고 올라가가지고 돌 만지고 아니면 광방 만지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이제 없어져야 할 때가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많이 없어졌죠. 과학화 경계라고 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100km를 경기해야 돼. 불가능하거든요. 10m 한 명씩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24시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나라 군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퍼가지고 이준석이 역시 안보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저는 휴전선 밑으로 북한군이 1km를 내려오기 정말 힘들 거라 보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뢰밭을 뚫고 북한군이 허접한 탱크를 가지고 거기를 돌파해가지고 서울을 위협한다 좀 쉽지 않다 봐요. 미사일이나 이런 비대칭 전력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막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철책선을 아무도 못 넘어오게 하는 철책 방어에 지금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거부터 없애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고 유튜브 채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차라리 진짜 그렇게 철통 경계를 원하면은 거기다 총 들고 군인 세워놓지 말고
만리장성 같은 걸 세우는 게 어떻게 되냐. 시멘트를 때려 박아가지고 뭐 고라니도 못 넘고 사람도 못 넘게 그냥 다 때려 박아라. 그게 확실한 방법이죠. 진짜 철통 경계를 원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그걸 해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방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아니 뭐 간첩이 한 명 넘어오든 말든 그건 어쩔 수 없다 이제. 대신 우리가 반격 전력 이제 계속 이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국방 정책의 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연합군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유럽은 이제 나토군 아니면 EU 신속대응 하는 군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합군 형태로 이제 집단방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전 오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주변에 연합군을 구성할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그거 일본이랑 연합군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철책선 병력부터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철책선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때려박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인도 파키스탄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인도 파키스탄은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번 정책 낼 때 현장직 공무원 하고자 하는 여성 정도만 먼저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자 얘기 나왔던 거는요. 여성이 모두 입대하면 전력이 2배가 된다?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축이 우선이고 여성 징병제는 사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당장 막사를 전부 다 남녀 혼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남녀 혼용 막사 가실 분 있나요? 없으면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걸 또 인터넷에 보면 역시 이준석이는 여성 징병제 반대하는 놈이다 찍으면 안 된다 또 이러고 했는데요. 아 그럼 여성 징병제 찬성하는 당 찍으면 돼요. 예. 그런 당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맨날 소나무당 이런 거 쫓아다니지. 예.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하는 데 쫓아다니려면은 근데 그게 참 정치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예. 키보드로 이렇게 막 욕하는 건 쉬운데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데. 예. 원래 대한민국 축구 경기도 보면은 국가대표팀 앞에 놓고 우리가 맨날 모니터로 욕하잖아요. 아니, 저걸 절로 차야 되는데 왜 이로 차냐고 그러면서 저런 놈 국가대표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예. 실제 정치에는 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 하고 마지막 하나 이제 남았는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양안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요? 네? 양안 관계? 네, 중국 대만 관계가 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제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제1야당 대표님처럼 그냥 중국한테 실시해 대만한테 실시해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랑 우크라이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침략자와 침략 당하는 쪽은 명확하게 구분됐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항상 견디어야 될 거는 우리도 보면 예전에 6.25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쪽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우러 왔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침략을 당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우호와 그 지지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제 생각에 대만이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갑자기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서 이걸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의 상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는 그 상태 변경을 한 쪽을 강하게 규탄한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후속 조치가 뭔지는 우리도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걔네가 뭐 중국이 미사일을 쏠지 아니면 뭐 가서 해군 함정이 포를 쏠지 뭘 할지 모르니까 원래 비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침략 당한 쪽을 당연히 도와야죠. 예. 또 혹시 지금 마지막 예. 그러면은 진짜 헷갈리네 이렇게 되니까 예. 저 맨 뒤에 하얀색 옷 입고 예. 예.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이니까 좀 정치랑은 관계가 없는 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한 몇 살까지? 자, 패스 다음 질문. 거기 서 계신 분. 그 우리나라가 곧 축소 사회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우리나라에게는 38선 위쪽에 빨갱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들과 통일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축소된 사회를 버텨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북한의 노동력은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자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노동력이 결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먼저 우선 저임금 노동자로 편입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녀 성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여성이 결혼으로 사회 참여를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서 통계가 나왔었는데 동독 여성의 상당수가 결혼 이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독의 이제 남성들과 결혼하고 동독 남성들이 또 이제 결혼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회 불안이 커지는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구 문제로 얘기하셨는데 아까 성비 문제까지 결합해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결혼 이주가 많이 일어날 테고요. 그럼 남성들이 그러면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될 수 있는 노동들이 무엇이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군대,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단순 노동 이런 쪽으로 편입되게 될 텐데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부족한 인구를 벌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태용 의원이랑 출장 가다가 한번 그 같이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태용 의원이랑 이 논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북한이 만약 통일되게 되면은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토지를 막 팔아가지고 통일 비용을 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중국식으로 국가가 소유한 다음에 임대 효율 간다. 토지 공개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국가 소유 개념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통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과 지방의 격차라든지 여러 문제, 그 서울에서 부동산가 폭등이 돼가지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일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제, 그것에 의한 불공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보다는 임차권만을 인정하는 정책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너 역시 빨갱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성공의 이면 속에 뒤에 있는 대한민국의 부족했던 점이나 아니면은 좀 메꿔야 되는 점을 어떻게 통일로 인해서 생긴 기회에서 그걸 벌충할 것인가. 아까 말씀해 주신 인구의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럼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방식 시도할 것이냐. 도시계획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 소유의 개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 통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 잘 안 하죠. 토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론화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일교육 같은 거 학교에서 하는 거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저 어릴 때 통일교육 봤던 거 얼마나 허접합니까? 보면은 막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승 뭐 이런 거.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도시락은 곽밥 뭐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북한은 알아보자. 북한은 알아볼 필요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가 통합되면요, 교육제도, 경제제도 이런 것들 웬만하면 대한민국 제도로 편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통일교육 받아서 우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북한 제도를 공부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일 앞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다음에요. 거기가
평화통일 같지만은 서독은 동독 정치인을 전부 다 법정에 세웠어요. 동독의 서기장이던 호네커 같은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탈동독하던 사람을 쏴 죽인 죄로 호네커를 재판에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받아 죽었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은은 자기가 천안함도 일으켰고 다 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통일이 됐어요. 그럼 김정은 재판에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워야 된다. 네, 말아야 된다. 그럼 김정은 미쳤다고 통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김정은 법정에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김정은 미쳤다고 통일하겠습니까? 또는 북한 군부 관계자들 미쳤다고 통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일까? 뭐 이런 논쟁은 끝이 없지만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여기에 진짜 통일의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통일 문제 다루라 그러면은 맨날 막 약간 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북한이 오면은 우리가 나눠줄 게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통일에 반대합니다. 라고 뭐 신문에 쓰고 이러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화두를 던졌으면은 저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마 다음에 이런 화두를 던질 분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컴공과 출신이라니까요. 예, 여러분은 적어도 저보다 사회과학 같은 것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예, 여러분 중에서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실 분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여러분의 선배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온 공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 감사합니다.